네,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등의 회동이 무산된 가운데 여야 대표가 정책 TV 토론을 하기로 합의하면서 막혀있던 협치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분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이상곤 대구한의대 특임교수, 윤재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출범 1년을 기념하는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미공개 사진 115장을 공개했는데 벌써 1년이 됐습니다. 지난 1년간 어떻게 좀 평가하시겠고 이 사진은 또 어떻게 좀 평가하시겠습니까? 사진은 이제 미공개 사진을 보게 되니까 좀 감회가 좀 새롭고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취임 초에 55% 지지율로 이제 출발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중간에 이제 24%까지 떨어지는 뭐 그런 우여곡절도 겪었습니다만 일단 오늘 뭐 여론조사 한 군데 나온 걸 보니까 CBS하고 노컷뉴스가 이제 의뢰를 해서 한 RN서치 조사더라고요. 거의 45% 가까이 나오는 그런 여론조사를 보인 걸 보고 저는 상당히 뭐 좀 이례적으로 봤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나름대로 쭉 1년 동안의 국정을 쭉 해오는 과정에서 국내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이제 서서히 1년이 지나면서 좀 안정권에 접어든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는 3대 개혁, 소위 말해서 연금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또 이런 노동개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불을 붙였으면 좋겠고 외교 부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성과를 많이 거둔 것 아니겠습니까? 한일 외교 시작해서 한미 정상회담, G7 정상외교까지 이렇게 해서 나름 그동안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방치해놨던 그런 동맹 외교 이제 완전히 복원됐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자유진영들 속에서도 이제 우리 한국이 이제 핵심 국가로 이제 자리를 잡았다. 대통령이 얼마 전에 그 기자간담회에서 5월 초에 기자간담회에서 이제는 속도 낼 것 내고 1년 즈음 해서 이제는 속도 낼 것 내고 변화할 것 좀 빠르게 변화할 건 좀 변화하겠다. 바꿀 건 바꾸겠다고 하고 그랬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나름 본인이 갖고 있는 정책 방향 옳다고 생각하고 좀 밀어붙여 가면서 하면 내년 총선에서 나름대로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내년 총선은 어차피 윤 대통령의 중간평가 성격이니까 이런 부분에 좀 집중을 해서 국정 운영을 끌고 나가야 될 거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네, 이제는 안정권에 접어들었고 조금 더 속도를 내야 한다라고 예. 평가를 해주셨고 윤 부의장께서는 지난 1년 좀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정치는 실종, 경제는 악화일로, 외교는 친미 원중으로 표현되는 것으로 인해서 경제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고 인사는 검찰 독재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의 편중 인사가 계속되고 있고요. 소통은 불통이 계속 연속 이어지고 있음으로써 도어스토핑도 중단된 지 오래됐습니다만은 재개될 여지가 하나도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국민들께 직접 나와서 답변하는 기자회견 그리고 국민과의 대화가 대단히 찾아보기 어렵고 신년 기자회견을 비롯해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도 패싱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소통도 막혀있는 상태, 이 상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지금 말씀하셨던 자유와 관련돼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마는 대통령의 연설문을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자유입니다. 자유에 대해서는 외국에서도 많이 얘기하셨고 국내에서도 많이 얘기하셨지만 그 자유가 어떤 자유인지 국민을 계속 묻고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를 억압했고요. 그리고 고등학생의 표현의 자유마저도 억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집회 시위에 관련된 자유도 억압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민의 기본권인 자유를 계속 억압하면서 본인이 말하는 대통령이 말하는 자유는 도대체 무엇인지 국민들은 계속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총체적으로 1년간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박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분명히 성찰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출범 1년을 맞은 가운데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그리고 신임 상임위원장단의 회동이 물밑에서 조율이 되다가 결국에 추진이 결렬됐습니다. 의장실에서는 다시 추후에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일단은 5월 30일에는 어렵다는 입장인데 네, 어떻게 이 무산된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좀 민주당의 내부 사정이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을 향해서 영수회담 내지는 뭐 그런 식으로 양자회동을 제안을 했었는데 그게 대통령실에서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그 박광원 원내대표가 신경을 쓴 것 같고요. 박광원 원내대표 나름 그 합리적이고 좀 온건하면서 또 좀 나름 질서, 당내 질서 이런 부분들도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 양당 원내 지도부가 바뀐 걸 계기로 해서 이렇게 좀 원내대표와 새로 뽑힌 원내대표들과 상임위원장들이 대통령하고 만나서 대통령 1년을 기점으로 하는 이런 협치의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것도 조금 기대를 해볼 수가 있었는데 그게 무산돼서 안타깝고, 대신에 지금 이제 양당 대표들이 TV 토론이든 아니면 양당 대표들 간에 좀 어차피 대표들 간에 급이 맞는 파트너들끼리 이렇게 만나서 협의를 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기대를 걸어보는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이 회동에 대해서 윤재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또 안타까움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무선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첫 번째로는 국회 상임위원장들이 되고 교체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대상자가 누가 될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있었을 것이고요.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원칙을 안 지키는 겁니다. 자꾸 새길로 가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대통령이 1년 넘게 야당의 원내 일당을 하고 있고 다수당을 점하고 있는 야당의 대표를 만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 원칙을 저버리는, 협치의 정신을 완전히 저버리는 정신, 그것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꼬이고 있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정치가 실종되고 있고 협치가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꾸 당대표를 안 만나기 위한 여러 가지 구실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잠재적 범죄자로 완전히 취급하고 그런 사람들하고 만날 수 없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지만 정말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최근에 임명됐던 김광진 국방혁신위원장, 국방혁신 부위원장, 이분은 1, 2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고 대법원에서도 거의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지금 하급심으로 다시 되돌아가 있는 상태입니다만은 이렇게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분명하게 유죄 판결이 난 사람도 지금 쓰는 거 아닙니까? 임용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에 관련돼서는 재판이 지금 이제 막 시작이 됐고 여러 재판들이 아직 시작도 안 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야당 대표를 안 만나요. 그러니까 이런 이중잣대가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것이고, 특히나 법치 계속 얘기를 하지만 헌법상에 나와 있는 무죄추정 원칙도 지금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런 재판 결과도 나오지 않는 사람을 야당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만나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은 헌법상의 무죄추정 원칙도 위배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은 기본적인 국정 운영의 원칙에서 문제가 생겼고 정치를 분명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표명하지 않는 그 대통령의 모습에서 일단 시작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꾸 새길로 가지 말고 원칙을 좀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뭐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정치 실종, 협치 실종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지금 일련의 국회 흐름을 조금 보면 거대 야당, 거야가 어떤 쟁점 법안들을 직회부하고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모습이거든요. 지금 노란 봉투법도 세 번째 거부권 행사가 점쳐지고 있는데 지금 일련의 이런 국회 흐름들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민주당이 지금 복잡하게 내부 사정으로 좀 복잡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이 재헌은 출발이 이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복잡한 사정들 때문에 게다가는 또 그러다가 보니까 또 현재는 167석입니다만 거대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나름 여론의 눈길을 돌리든지 하여튼 어떤 식으로든지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하다 보니까 입법 폭주를 거듭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름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보고 있는데, 하나는 총선 전략이다. 내년 총선 때문에 그걸 생각을 해서 자꾸 이렇게 일방적으로 입법을 해내면서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벌써 양곡법과 간호법이 거부권이 행사되는 바람에 농민들하고 간호사들 이제 대통령한테 등 돌리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게 다음 달 되면은 이제 방송법 남았죠, 학자금 남았죠, 그리고 노란봉투법까지 이제 본회의에서 통과가 될 텐데, 이렇게 되면은 언론 노조도 그렇고 학자금으로 해서는 대학생들도 그렇고, 그리고 노란봉투법 만약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게 되면은 이제 민노총이라든지 이런 노조들이 다 이제 또 대통령한테 등 돌리도록 그런 효과를 노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거 결코 이런 입법 폭주가 민주당 의도대로 저는 잘 안 될 거라고 보고 있고, 현재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적으로 오르고 민주당의 호감도뿐만 아니라 지지도가 계속적으로 내리막길을 걷는 이런 걸 보면 분명히
국민들이 벌써부터 이런 그 민주당의 의도나 아니면 이런 꼼수들을 눈여겨보고 있다.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 저는 생각이 드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민주당이 거의 재집권을 포기한 정당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법들이 당시 야당일 때는 추진하려고 하다가 집권 5년 동안,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은 전부 다 내팽개쳐가지고 안 하던 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또 다시 야당이 되고 나니까 지금 이제 다시 처리를 해서 본회의에서 다 통과시키고 있는데 그러면 나중에 만약에 재집권하고 나면 이런 법들 다시 재개정을 할 겁니까? 이런 거 보면 민주당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들이 잘 모르면서 계속 국정 운영을 해나가는 그런 엇박자를 내고 있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뭐 민주당의 총선 전략으로 좀 분석을 해주신 것 같은데 지금 어쨌든 말씀해주신 대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이나 방송법도 협로가 예상되거든요. 앞으로 이런 네. 국회 모습 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바로 잡을 것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동안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들과 관련돼서 누가 약속을 안 지켰는지를 국민들께서 대부분 다 판단하고 계시죠. 양곡법과 관련돼서 농민들의 지금 그러한 상황들, 지금 어려운 상황들에 대해서 그러면 정치권이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느냐, 그러면 대선 때 서로 어떻게 얘기했느냐, 이런 걸 다 따져보면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가 다 드러나고 있고 간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입법 독주라고 얘기하셨는데 국회는 입법을 통해서 국민의 민생을 돌봐야 됩니다. 약자들을 위한 민생 법안에 대해서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계속 발목 잡기 하고 있는 모습, 이건 헌정 역사상 처음 보는 모습 아닌가 싶습니다. 과거에는 야당이 발목 잡는다 이런 얘기는 있었습니다만은 정부 여당이 대통령이 민생을 발목 잡는 이러한 모습들을 계속 우리는 봐야 되는지 정말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노동조합법과 관련돼 일명 노란봉투법과 관련돼서도 이렇습니다.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하청 노동자 월급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하청 노동자가 수백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제기돼 가지고 모든 인생이 파탄나는 모습들을 우리가 계속 봐왔습니다.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 오랜 기간 동안에 그러한 모습들을 봐오면서 이런 법을 합리적으로 바꾸자는 것마저도 입법 폭주라는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걸 보면 정부 여당의 민생을 돌보는 마음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까? 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월급 200만 원 받는 분이 어떻게 수백억 원의 손해배상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계속 놔두는 게 정당한 국가입니까? 묻지 않을 수 없고요. 앞으로 있을 거부권 행사에 관련된 법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상권 분립 국가입니다. 강제동원 문제에서 봤듯이 정부 여당은 지금 사법부의 결론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고 있고요. 입법 후에 여러 가지 법안 통과에 대해서도 거부권 행사를 통해서 싹둑 잘라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정부만 남는 정부, 행정부만 남는 국가를 계속 운영하는 게 정말 맞는 것인지, 이대로 가는 것이 정말 맞는 것인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네, 이런 강대강 대치 속에서 좀 풀어나가려는 제스처라고 해야 할까요? 여야 양당 대표가 1대1 정책 TV 토론을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아마도 30일 이후가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 만남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까지 진행돼 온 이 양자 간의 TV 토론으로 이제 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양자 간 회동이 성사되는 과정들을 보면은 그렇게 이제 뭐 크게 전망이 크게 밝지는 않다. 그렇지만은 뭐 첫 술에 배가 부를 수는 있겠습니까? 첫 술에 배가 부를 수는 없는 것이고 일단 합의를 했다는 그 자체에서 의미를 좀 찾아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재명 대표가 김기현 대표를 그렇게 파트너로 썩 이렇게 뭐 내시 흔쾌히 받아들이는 것 같지는 않아요. 본인은 뭐 대통령하고 나름대로 카운터파트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여하튼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돼서 이제 정책 대화라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크게 뭐 이렇게 긍정적으로 결과를 내놓을 수는 없을 거라고 보고 이런 과정들 거치면서 김기현 대표가 상당히 좀 인내심을 갖고 좀 가야 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고 그렇게 어차피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 야당이 좀 전에 입법 폭주에 대해 가지고 조금 부정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입법 폭주를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당도 나름 좀 대응책을 좀 갖고 가야 되는 거니까 여당도 너무
대통령의 거부권한테만 매달려 가지고 대통령한테만 자꾸 책임 떠넘기는 식으로 이렇게 가서는 안 되니까 적극적으로 야당이 이재명 대표를 만났을 때 적극적으로 해서 나름 그 좀 중재안을 찾는다든지 아니면 여당의 강한 입장들을 조금 보여주면서 라고 해서 정치를 좀 찾아가는 것. 지금은 대치만 있고 대화는 없었던 상황 아닙니까? 네, 그 네. 1년 동안. 이런 상황이니까 이번에 뭔가 조금 그 대화의 계기를 마련하는 작은 첫걸음을 좀 내디뎠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일단 만나서 이야기하려는 것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또 워낙에 첨예한 갈등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겠다라고 보셨는데 어떤 걸로 보십니까? 만났으면 분명하게 결과를 정확하게 내야죠. 그게 염치가 있는 정치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은 이렇게 지금 어려운 상황에 계속했는데 여야가 오래간만에 만나서 만난 것에만 의미를 두자. 이렇게 무책임한 정치가 계속 이어져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TV 토론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전에 여야가 서로 합의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의 기본적인 내용만이라도 합의해서 그 내용을 TV 토론을 통해서 국민들께 공표하고 이렇게 해서 정치가 살아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그냥 TV 토론에 당장 나와서 그냥 서로 간의 이견만 계속 얘기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려운 민생 상황에서 정말 정치가 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저는 여당에게 다시 한번 앞서 말씀드렸듯이 촉구하고 싶습니다. 민생 법안을 발목 잡기를 좀 중단해 주십시오. 그 내용이 이번 TV 토론에서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그게 중단이라는 표현을 하기 어렵다면 그동안 나왔던 거부권 행사의 과정 속에서 정부 여당의 대안은 무엇이냐 할 때 계속 그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만 계속 얘기하는 이런 무책임한 여당의 모습을 다시는 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앞서 말씀하셨듯이 뒤에 남아있는 여러 가지 법들도 정부 여당의 안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해서 서로 간에 합의할 수 있는 기본적인 내용은 좀 제시해주는 그런 기본적인 정치, 염치가 있는 정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촉구드립니다. 네, 뭐 이제 많은 국민분들께서도 대화를 하는 모습, 협치를 하는 모습을 많이 좀 기대를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앞으로의 상황을 보면 녹록진 않은 게 이제 6월 본회의에 그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해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6월 12일에 이제 표결이 이루어질 텐데 민주당의 입장을 먼저 좀 들어보자면 방탄 국회에 대한 부담도 있을 것이고 가결시키기에도 좀 부담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내부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내부 분위기는 원칙대로 해야 된다. 지금 이거에 관련돼서는 당론을 결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건 다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율투표로 지금 가는 자율투표의 방식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방향이고요. 네.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방탄국회 계속 얘기합니다만은 이게 국회에서 표결이 있고 나서 가결이 될 경우에 이제 법원의 실질심사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가장 최근에 있었던 국민의힘의 하영재 의원은 공천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내용을 가지고 본회의에서 이제 의결이 돼서 실질심사를 받았는데 그 실질심사에서 영장이 기각됐어요. 도주의 우려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되면서 영장이 기각됐거든요. 이렇게 법원을 통해서 국회만 통과하면 무조건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될 것이다. 이런 것도 지금 계속 깨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사안에 대해서 분명하게 검찰의 입장 그리고 해당 당사의 의원이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과정 속에서 어떠한 판단을 내릴 건지에 대해서는 개별 의원의 판단과 양심에 맡기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표결 결과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최재성 전 정무수석 이야기를 들어보면 윤관석, 이승만 이 두 분에 대한 그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게 이재명 체포동의안, 추가 체포동의안에 대한 예고편이다 이러는데 제가 봐도 가결이 돼도 문제고 부결이 돼도 문제다라는 거죠. 부결이 되면 지금 같은 경우 지금 민주당 내에서 오늘 아침 보도를 보니까 민주당 내에서 이 윤관석 의원과 이승만 의원에 대한 동정 여론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율투표라고 하더라도 의원들이 자율적으로 해서 부결을 시켜버린다라고 하면 민주당에 지금 쏟아지고 있는 돈봉투 사건뿐만 아니고 김남국의 코인 의혹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부정, 비리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국민 여론이 안 좋은데 이 국민 여론을 또 더더욱이나 부채질을 하게 될 거란 말이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부결을 시켜도 문제다. 그리고 또 동정 여론 때문에 가결을 시킨다고 해도 부결을 시킨다고 해도 네네. 가결을 시킨다고 해도 동정 여론 떠나서 이제 가결을 시킨다고 네네. 해도 네. 이재명 대표가 남았단 말이죠. 이재명 대표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 12일 날 이제 이게 표결이 될 것 같다고 하는데 10일 표결 이후에는 이재명 대표 아마도 불면의 밤을 보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인데 여하튼 이번 윤관석 의원하고 이승만 의원 상당히 민주당 의원들의 그 표결 결과가 관심사는 관심사입니다. 네. 또 이런 가운데 돈봉투 사태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돈봉투가 현역 의원 20명에게 전달이 됐다라고 판단을 내렸는데요. 또 다른 민주당 의원들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을지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전적으로 지금 검찰에 달려 있지 않습니까? 검찰이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꾸 이제 언론을 통해서 피의 사실이 계속 공포되고 있고 그 과정들에서 여러 가지 비공개 정보들이 계속 유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계속 그 누명을 쓰고 있는 분들도 좀 계시는 것 같고요. 이런 모습이 아까 말씀드렸던 정치의 실종의 한 단면입니다. 정치가 어떤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약 요소들이 제거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1년 내내 계속 지금 검찰의 수사가 계속 이어지면서 그 수사가 정당한 수사가 아니고 자꾸 피의 사실을 공표하고 정치 수사하고 서로 다른 잣대를 야당에게 계속 들이대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이면서 정치가 계속 실종되는 모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자, 말씀하셨던 지금 여러 의원들에게 전달됐다는 과정, 네. 이것도 역시 계속 지금 검찰이만 가지고 있는 정보 아니겠습니까? 검찰이 그렇게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분명하게 얘기해서 수사대로 하면 됩니다. 그걸 자꾸 검찰이 언론에 흘리고 언론에서 단독 보도 형태로 해서 계속적으로 이 문제를 확대 재생산시키고 확인되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 계속 유통되고 하는 이런 모습은 빨리 없어져야 될 문제이고요.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검찰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조속하고 형평성 있게 정확하게 수사해달라고 우리가 민주당에서 요청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원칙에 의해서 계속 수사가 이루어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검찰은 수사를 해야지 정치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검찰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또 9,400만 원 정도가 이 사표에 관여됐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상황인데 이번 파장이 어디까지 번질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그러니까 앞서 이제 우리 윤 교수께서 검찰에서 피의 사실 공표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건 검찰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아니고 언론에서 이정근이라는 그 민주당의 사무부총장 녹음 파일이라는 게 통째로 언론에 넘어가가지고 지금 언론에서 계속적으로 공개가 되는 것이고 정치 실종 그러는데 검찰이 왜 수사를 하겠습니까? 검찰이 수사하는 거는 민주당이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를 뽑는 선거에 거액의 돈봉투라는 것을 의원들한테 돌렸다는 겁니다. 그런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런 범죄 사실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하는 거지 그걸 어떻게 정치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그건 정치하고는 무관한 문제고요. 검찰이 지금 돈봉투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확실하게 이정근의 녹음 파일 가지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특정을 했다고 합니다. 한 20여 명 가까이. 그러니까 이정근의 녹취 파일에 보면은 한 10명 정도의 현역 의원들 이름이 나오고 그리고 지금 현재 구속돼서 검찰 수사에 협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강내구 전 감사 같은 경우가 벌써 윤관석 의원한테서 들었다고 해가지고 현역 의원 6명 이름을 명단을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추측컨대는 16명 이상의 의원들 명단은 나와 있고 그리고 그 돈들이 녹음 파일에도 보면 그 송영길 당시 위원장실에서 윤관석 의원이 좌장으로 해서 의원들 모임이 할 때 그렇게 돈이 전달됐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이 이제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 보고 어차피 정당법이라는 거는 이건 지난번 새누리당 돈봉투 사건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어차피 공여자가 지금 현재 구속영장이 쳐졌으면은 돈을 받은 수수자들도 당연히 처벌되는 게 이게 정당법에는 명시가 되어 있는 사안이고 이런 거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수사가 되는 것이고 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남국 의원에 대한 윤리특위 개최 문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자문위 논의 같은 경우에 최장 60일까지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네. 좀 징계가 실질적으로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어떤 식으로 진행될 거라고 보십니까? 징계에 관련돼서는 절차를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들어놓은 법이 그냥 만들어놓은 법이 아니고 그 과정 속에서 이 구체적인 징계의 내용이 뭐고, 징계 내용이 뭔지, 왜 하려고 하는지, 징계 수위가 어느 정도로 하는 게 적당한지에 대한 사회적인 공론을 통해서 그걸 합의를 하기 위한 절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정해주는 법 절차를 전혀 무시하고 직회부하자, 그리고 자문위 생략하자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옳은 것입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의 어떤 문제가 계속 벌어지면 그 사람은 재판도 하지 말고 무조건 사형이 쳐야 되는 겁니까?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법이 정해놓은 절차들을 계속 지켜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드리고, 말끝마다 법치 하시는 분들이 이런 주장을 계속 하면 후한무치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 드릴 수밖에 없고, 이렇게 신속하게 하시겠다고 해서 이렇게 전 당 차원에서 계속 지금 공세를 하고 계시는데, 저는 국민 한 사람을 정말 묻고 싶습니다. 이태원 참사 때 이렇게 신속하게 대처하셨으면 그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하늘나라로 가셨겠습니까? 이렇게 정말 신속하게 해야 될 내용들, 수해가 났을 때 그렇게 신속하게 대처했으면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수해 피해가 계속 작년에 일어났겠습니까? 이렇게 신속하게 해야 될 국정 운영의 방향의 국정 운영과 관련돼서는 아주 더디고 느린 보호처럼 거북이처럼 하고 계속 변명만 늘어놓는데, 김남국 의원과 관련돼서는 법 절차도 지키지 말고 무조건 신속하게만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것은 좀 이율 배반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차를 좀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제명의 의견을 모으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다른 사안이 아닙니다. 다르게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더 적극적으로 지금 김남국의 제명 내지는 윤리위 제소를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이런 부분들이 윤리위원회가 이제 30일부터 이제 김남국에 대해 가지고 이제 윤리위 절차에 들어가는데, 징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부분은 김남국 의원은 지금 현재 안민석 의원을 통해 가지고 숨어 가지고 지금 계속 자기는 자금 세탁이라든지 아니면 선거자금 대선 자금이 아니었다라고 해명을 하고, 본인에 대해 가지고 제3자를 통해서 해명을 하면서 간보기를 슬슬 하고 있는데, 김남국 의원은 숨어가지고 그렇게 할 일이 아니라는 말이죠. 지금 현재 이 사건이 이렇게 일파만파로 해서 증폭이 된 이유는 김남국 의원 자신이 이 사건을 만든 겁니다. 거짓말로 해명을 하고, 돈이 자금 출처가 맨 처음에 빗썸이라는 거래소에서 40억 원이라는 그런 큰 코인이 거래가 될 때에 그 부분에 대한 초기 투자금이 뭐냐, 이 부분 초기 투자금부터 김남국 의원이 거짓말을 해서 시작이 됐고, 그러고 나중에 60억이라는 거액의 코인 금액이 왜 빗썸과 옆비트를 거쳐가지고 개인 지갑으로 다 자금 추적이 안 되는 개인 지갑으로 굴러갔느냐,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밝혀졌느냐면 FIU라는 자금 세탁 방지 시스템에 의해서 발각이 된 거예요. 누가 어떻게 신고를 했다든지 뭐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그런 자기적인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김남국 의원,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의심되는 거래, 수십억에 대한 의심되는 거래, 고작 재산이라고 해봐야 11억밖에 안 되는 사람이 60억이나 되는 자금을 가지고 두 곳의 거래소를 거쳐가지고 자금 추적이 안 되는 자기 지갑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그 돈은 어디로 갔느냐? 그 출처를 밝히면 되는 거예요, 김남국 의원이. 그런데 숨어가지고 지금 안민석 의원을 통해서 간보기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 피로감만 높아진다, 이런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에서 코인을 이용해서 대선 자금을 세탁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덧붙이실 말씀 있으실까요? 좀 아니면 말고식의 얘기를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의혹을 제기할 수 있지만 그 의혹에도 금도가 좀 있는 것이죠.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국회 사무처가 밝혔습니다마는 위메이드가 김남국 의원에게 입법 로비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계속했고, 그래서 위메이드가 국회 의원실을 찾아간 기록을 까보니까 김남국 의원실은 없고 여야가 다 있는 거예요. 입법 로비를 했다고 해서 그
국회의원실, 김남국 의원실을 자주 왔다 갔다 했을 거라고 가정하고 그걸 공개하라고 계속해서 공개해봤더니 김남국 의원실은 없는 겁니다. 자금 세탁과 관련돼서는 계속 처음부터 얘기를 하셨죠.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좀 프레임에 관한 정치하지 마시고 이런 주장을 하실 거면 자금 세탁을 했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증거를 좀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서 얘기를 해야죠. 지금 얘기하다가 계속 얘기를 하고 싶은데 더 할 게 없으니까 처음에 얘기 나왔던 대선 자금 이용 이런 관련돼서 지금 다시 얘기하고 이재명 대표로 다시 연결돼서 계속 얘기하는데 근거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아니고 말듯이 이런 정치를 계속 하니까 정치가 계속 실종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김남국 의원의 코인과 관련돼서 이렇게 집중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 계속 어려워지고 있고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무역 적자가 15개월째 계속 이어지고 있고 나라 세금이 잘 안 거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천착해서 10분의 1도 천착하지 않은 여당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같이 지적하시겠죠. 그러나 민생에 대한 얘기들을 또 분명하게 하시고 이게 좀 균형을 잡혀야 되는데 너무 정치 공부만 여당이 계속 야당에 대해서 매몰차게 계속 하시는 모습은 국민들로 봐서도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일 겁니다. 혹시 한 말씀 더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윤 교수께서 위메이드가 국회에서 기록에는 김남국 의원실이 없었다라는 거 가지고 하시는데 안민석 의원을 통해 가지고 김남국 의원이 해명을 했던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안민석 의원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사기꾼 윤지호를 의인으로 칭송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안민석 의원을 통해 가지고 김남국이 해명하는 거는 국민 의혹을 더 증폭시킬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그리고 자금 세탁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다른 누가 한 게 아니라 국가기관인 FIU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자금 세탁 의심 거래라는 거를 시스템에 의해서 적발을 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김남국이 거짓말을 했다는 부분은 명쾌하게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들으라고 해도 명쾌하게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실체는 검찰이 지금 낱낱이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기다려야 된다. 이건 정치 공세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의 문제지. 네, 알겠습니다. 윤리특위 30일에 개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그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이상곤 대구한의대 특임교수, 윤재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